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 중 002번 박형서 작가님의 당신의 노후입니다. 미래사회, 노인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신경하게 바라본다면 본인의 부주의 또는 불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 77세 강 씨의 죽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월 초, 악취가 난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반쯤 부패한 강 씨를 발견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매트리스와 벽 사이 20cm쯤 되는 공간에 단단히 끼어 있었다. 오른쪽으로 굴러들어간 자세였다. 그나마 자유로웠을 왼쪽 손가락의 손톱은 벽을 긁어대느라 전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어찌나 맹렬하게 숨을 몰아쉬었던지 얼굴과 맞닿은 벽에는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러나 쓸데없이 무거운 스프링 매트리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만성 간질환에 시달려 쇠약해진 몸은 끝내 그 좁은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눌린 복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큼 부풀지 않았다. 사투를 벌이는 나흘 동안 물 한 모금의 도움조차 얻을 수 없었다. 강 씨는 사망 후 2달이 지나 발견되었다. 당신의 노후에서는 이렇게 사망한 노인들의 인생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중간중간 다뤄집니다. 그리고 장길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장길도는 70세를 맞아 정년퇴직을 하여 따끈따끈한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한수련 씨는 노인 전문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장길도는 아내에게 온 노령연금 100% 수급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만 70세가 되던 9년 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였고 최대 납입기간 30년 중 10년이 모자라 총액의 66%를 받고 있었는데요. 장길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국민연금에 들어 이번에 100% 완전 수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길도는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는 생활을 버티기가 어려워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집을 내놓으려 합니다. 차라리 자신도 요양원에서 아내와 지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지나치게 튼튼했죠. 물론 그 덕에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지만요. 이를 알고 있던 아내는 그의 집을 지켜주기 위해 몰래 국민연금을 들었고 결국 100% 수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길도는 이 상황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내의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늘 그랬다시피,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는 음성비서의 소임은 전화건 민원인을 약올리는 것이다. 수많은 문장을 거쳐 원하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세월 동안 민원인의 노화는 급격히 가속되곤 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고령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차근차근 전부 설명하지 않고 뭐 한 대목이라도 건너뛰었다가는 고소를 당하기 일쑤다. 그나마 구장 132개조에 달하는 국민연금법 전문을 들려주는 단계는 몇 해 전부터 생략되었다. 그걸 듣는 동안 혈압이 올라 별세한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였다. 원칙대로라면 장길도 역시 음성비서의 목소리를 최소 2시간은 들어야 했다. 그 2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본격적인 버튼 누르기 단계로 진입하는 게 허용된다. 하지만 장길도는 다른 방법을 하나 알고 있었다. 장길도가 보름 전에 퇴직한 직장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이다.
장길도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선불 휴대폰에 전원을 켜고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첫 인사가 끝나자 장길도는 곧바로 샵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이어 아직 누르실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를 연달아 5번 눌렀고 계속 버튼을 누르실 경우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1818을 눌렀으며 잘못 누르셨습니다. 와 뒤로 돌아가시려면 사이에 별 버튼을 3초간 눌렀고 어머 진짜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이 나온 후 1과 5와 9를 한꺼번에 눌렀다. 삐익 하는 신호음과 함께 수신이 전환되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노인네들 약 올리는 게 임무인 음성비서가 아니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산하기금 합리화지원실 소속 노령연금 TF팀의 터줏대감. 눈, 코, 입 멀쩡히 붙어있고 툭하면 화장실에 가는 인간 쿠키였다. 그 쿠키에 팀장님 하는 소리에 장길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유는 쿠키의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밴 약간의 망설임 때문이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사무실을 걸어 나옴과 동시에 그녀와의 인연은 끝났다. 입장을 바꿔 그녀가 퇴직한 다음에 태연히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더라면 장길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북한산 기슭에다 파묻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안심이 된 이유는 팀장님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보잘것없는 친분이 현재 상황에서 붙들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었다. 은퇴한 이상 국민연금공단의 저 11층 사무실에서 함께 부대꼈던 다른 어떤 동료들도 믿을 수 없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하고 장길도는 마음을 다잡았다. 잘 지냈냐는 둥,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둥에 하나마나한 말은 생략했다. 52년 3월 3일생 한수련. 리스트에 있는지 알아봐줘요. 진흙 같은 침묵이 스륵스륵 밀려왔다. 잠시 후 전화가 끊겼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자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건 흔한 일이 됩니다. 81세 송 씨에게는 107세의 홀어머니 재갈 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동네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고 1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맙니다. 춘천지방법원 103호 형사 1단독 재판정에서 심리가 열렸다. 살해당한 시신이 있고 살해 도구가 있으며 범인의 자수와 자백이 있었다.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사가 조서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신문했다.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 장미연립주택으로 돌아온 송 씨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독한 분뇨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 재갈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혀 뜻밖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 또 일이 생겼구나 짐작한 송 씨는 일단 약부터 찬장에 넣어두려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부엌에 있었다. 아랫도리를 모두 벗은 채로 식기건조대에서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자기 똥을 바르는 중이었다. 놀란 송 씨가 비명을 지르자 어머니가 송 씨를 보았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인데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송 씨의 진술이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송 씨가 만류하려 들자 어머니 재갈 씨는 낄낄 웃으며 자기 방으로, 거실로, 안방으로 도망을 쳤다. 그 와중에도 손 닿는 문고리와 벽과 가구들에 부지런히 똥을 묻혔다.
마침내 구석에 몰린 어머니 제갈씨가 쪼그려 앉았다. 손에 묻은 똥을 제가 먼저 빨고는 아들 송씨에게도 다정하게 한 입 권했다. 버러지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된 송씨는 망치를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 제갈씨는 여전히 손가락에 묻은 똥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다. 송씨는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겨냥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장의 가구 배치를 보면 오른손 가격만이 가능합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망치 모형을 들고 있었고요. 단 한 번 휘둘러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데, 하지만 피고인은 평생 왼손잡이로 살아왔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 어깨에 석회성 건초염을 알아온 터라 흉기로 사용된 그 무거운 망치를 휘두르기는커녕 제대로 들기도 어렵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스티로폼으로 된 망치 모형조차 머리 위로 들어올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셋째, 50년 가까이 산 가족들이 흉기로 사용된 망치를 난생 처음 본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제갈씨가 그러니까 배설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피고인은 정말 집에 어머니와 단 둘이 있었나요? 피고인 송씨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보다 못한 판사가 끼어들었다. 그게 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요? 다시 장길도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후 집에 돌아온 장길도에게 국희가 보낸 삐삐가 배달됩니다. 전원을 키자마자 숫자들이 떴고 그건 아내 수련 씨가 적색 리스트에 올랐다는 의미의 번호였습니다. 적색 리스트라 함은 즉시 처리를 의미하기에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고 담당자는 양파였습니다. 이후 다시 삐삐에 뜬 번호는 아내의 요양병원 근처의 좌표였습니다. 장길도는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병원 정문에 내렸을 때 양파는 헬멧을 쓴 채 막 병동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그가 두리번거리다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내의 병실이 있는 7층에 내렸다. 복도를 재빨리 훑은 다음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손잡이에 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와락 밀치며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헬멧 쉴드를 울린 양파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게. 장길도가 양파 쪽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다. 이러지 마시죠. 양파의 차가운 대답은 장길도로 하여금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팀장님, 규칙을 알지 않습니까? 제기랄 이 친구야. 저 여자는 내 아내일세. 그러자 양파가 혀를 차며 말했다.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이란 얘기군요. 팀장님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었다. 그럴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장길도는 국가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아니라면 저 많은 노인들을 처리할 때 필연적으로 들러붙는 죄책감, 동족 살해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을 극복하지 못해 정신이 이상해졌을 것이다. 군인들이 외부의 적과 대치하는 동안 장길도는 내부의 적과 대치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결기와 희생이 덜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장길도는 사명감과 충성심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 덕분에 팀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적어도 현재의 노령연금 TF팀 중에는 장길도만큼 길고 화려한 이력을 지닌 외곽 공무원이 없었다. 그런데 그 팀이, 그 조직이
그 국가가 아내를 해치려는 중이었다. 한 번만 도와주게나. 문제되는 건 내가 다 처리할 것세. 몇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부탁하네. 양파가 싸늘하게 웃었다.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장길도의 손을 매정하게 떨친 후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헬멧으로 좁아진 시야 밖에서 장길도의 손이 어디서 뭐 하는지 간과한 건 젊음의 무모함이거나 혹은 옛 동료에 대한 신뢰였을 것이다. 그 세 번째, 장길도가 잽싸게 헬멧을 위아래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휙 돌렸다. 으득하고 돌 씹는 소리와 함께 양파가 펄쩍 뛰어올랐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계단 아래로 크게 한 바퀴 구르더니 벽을 등진 채 비스듬히 주저앉았다.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는 부들부들 떨었다. 장길도는 주저없이 다가가 헬멧을 잡고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이미 경추가 부러진 터라 거침없이 돌아갔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양파의 코에 대보았다. 자율신경을 상실해 호흡불능 상태였다. 크게 부릅뜬 눈의 동공이 빠르게 풀려가고 있었다. 보기 싫어 헬멧 쉴드를 아래로 내렸다.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과 휴대폰을 꺼냈다. 저런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오랜 버릇이었다. 눈앞의 불상사와 무관한 척함으로써 살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 언제부터인가 외곽 공무원들 사이에서 죽인다는 말이 처리한다는 말로, 그 말은 또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로 대체된 것도 비슷한 까닭에서였다. 장길도는 무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과다 수급자를 적색 리스트에 올리면 노령연금 TF팀의 외곽 공무원들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면 과다 수급자들의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사망자 본인의 부주의 또는 불운으로 보여지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대체로 노인들의 죽음에 의문을 갖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노인들의 죽음이 합리적이라 여겼고 부검은 생략되었으며 국가는 모든 죽음을 부검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장길도의 아내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0% 수급을 받게 되었고 적색 리스트에 오르고 맙니다. 장길도는 지금 자신의 동료였던 TF팀 외곽 공무원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라지만 인구의 절반이 노령인 세상을 생각해보니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요. 당신의 노후 속 미래사회는 값싼 고령 인력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합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벌충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지하철 요금은 밥 한 끼 가격을 넘어버리고 노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지하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세대가 겪는 모든 궁핍을 전부 늙은이들 탓으로 돌리고 이 때문에 국가는 은밀히 고액의 수급자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가공된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머지않은 미래의 일부분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그럼 우린 언제 자연스럽게 늙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이 노후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인데 과연 나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늙어갈 수 있을지,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당신의 노후를 읽어보며 여러분들도 고령 인구에 대해, 자신의 노후에 대해, 주변의 노인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드릴게요.